내일 새벽으로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취재 담당하고 있는 이상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채 12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 가장 큰 변수라고 하면 역시 날씨로 꼽히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제 날씨 가운데서도 아마 바람이 될 텐데요.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발사 기준은 초속 15m/s, 그러니까 초속 15m 이하면 발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 2022년에 보면 누리호 2차 발사 당시 초속 10m 정도 바람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발사를 연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초속 10m 이제 기상 정보는 지상 10m 지점에서 잰 것이고요. 또 이게 엄빌리컬 타워라고 하는 게 발사되는 높이가 48m 정도 되거든요. 이 위에서 이제 연구진이 각종 점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바람이 훨씬 강하게 불기 때문에 이 안전 문제로 발사를 연기를 했습니다. 또 이 낙뢰와 구름도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 비행 경로에서 뇌전 현상이 발생하면은 이제 탑재체, 그러니까 누리호에 싣고 가는 인공위성의 정기적인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발사를 결정하는 변수가 될 겁니다. 네. 예전 누리호 발사를 보자면 1호부터 3호까지는 낮 시간에 발사를 했던 걸로 그렇죠. 기억을 하고 저희도 생중계를 해드렸었는데 이번에 왜 자정을 넘긴 한밤중에 발사를 진행하는 건지가 무척 궁금합니다. 예, 그렇죠. 앞서 들으셨겠지만 발사 예정 시간이 0시 54분 그리고 1시 14분 사이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또 문제가 하나 있는 게 1시 12분쯤에는 고도 한 400km 궤도에서 국제우주정거장이 접근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시간인데 근데 이 시간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누리호에 실려가는 탑재체 가운데 차세대 중형위성 2호라고 있습니다. 네. 이 차세대 중형위성 2호의 주된 임무가 이 지구의 오로라를 관측하는 건데요. 이 오로라를 관측하려면 태양광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궤도에 올려야 하는데 이 지구가 자전하지 않습니까? 지구의 자전,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를 감안하면 딱 0시 54분에서 1시 14분 사이에 발사를 해야만 그 궤도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발사가 오늘이 만약에 날씨 문제로 연기가 된다. 그래도 발사 시간은 그 시간대를 또 지켜야 되는 거죠. 또 밤에 발사를 하게 되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이제 1시 아까 말씀드려도 1시 12분엔 국제 우주정거장이 이제 가까워지기 때문에 아마 0시 54분이 지나면 바로 발사를 하지 않을까. 날씨 등 다른 변수가 없으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주정거장을 잘 피해가야 되는 점도 과제가 될 것 같고 또 그 밖에도 누리호 발사하는데 다른 위험 요소는 없을까요? 뭐 아무래도 최대한 안전하게 하겠지만 아무래도 누리호에 들어가는 연료하고 산화제만 180톤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폭발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발사대를 중심으로 반경 3km를 육상 통제 구역으로 정해놨습니다. 네. 이 발사 통제동 그리고 나로 우주센터 정문까지가 포함되는데요. 이번에 현장에 간 기자들도 이제 발사 4시간 전에 연료 주입이 시작이 되면 이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요. 통제 구역 바로 바깥에 있는 우주과학관에서 취재를 해야 합니다. 네. 자, 바다 쪽에서도 통제 구역이 있습니다. 네. 이제 폭이 24km고 길이가 78km인데요. 이건 또 발사 직후에 추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박들은 당연히 들어갈 수 없고요. 그런데 이 통제 구역 안에 섬이 2개가 있습니다. 이 평도와 광도 이렇게 섬이 2개가 있는데 이곳 주민들은 이제 미리 대피를 한 상태입니다. 네. 누리호가 이번이 4차 발사가 되는데 그렇다면 1차에서 3차 때보다 이번에 4차가 되니까 조금 더 달라진 부분, 발전된 부분도 있는 것일까요? 발사체 자체는 똑같습니다. 같은 거군요. 완전히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발사체를 뭐 반복해서 쏠 필요가 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필요한 과정입니다. 자, 일단 먼저 발사체를 보면요. 길이는 47m를 조금 넘고요. 무게는 200톤에 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운데 182톤이 연료와 산화제입니다. 1단에는 75톤 엔진 4개가 들어가고요. 2단에는 75톤 엔진 하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3단에는 7톤 엔진 하나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같은 발사체를 다시 발사하는 이유는 이 같은 재원 성능을 지닌 발사체를 이렇게 연속해서 발사하면서 기술적인 신뢰성을 높이는 이런 반복 발사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보통 이렇게 신형 자동차가 나오면 도로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부품의 성능, 내구성 이런 걸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앞으로 있을 5차, 6차 발사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고요.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주 발사체 시장에서 또 인정을 받는 것이 나로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누리호 발사가 성공했다고 해서 비록 이게 같은 발사체라고 해도 이번에 또 성공한다는 보장은 당연히 없다는 얘기를 그렇죠. 거고. 예. 그렇다면 발사에서 가장 좀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자, 일단 비행에 나서게 되면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떨어져야 할 부품이 제때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떨어져야 한 부품이라고 해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이제 누리호 가장 윗부분에 있는 페어링이거든요. 네. 이 덮개 부분이죠. 이게 대기 마찰에서 이제 위성을 보호하는 이제 역할을 하는데요. 고도가 200km를 넘으면 이제 대기가 얇아져서 이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두 쪽으로 쪼개지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무게를 줄이는 거거든요. 네. 2009년에 누리호의 전신인 나로호 1차 발사 당시에 페어링 한쪽이 분리가 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게 때문에 나로호가 제 속도를 내지 못했고요. 그래서 위성을 궤도에 제대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또 누리호의 1단, 2단, 3단 이렇게 분리가 정확한 타이밍에 이루어지지 못해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각 구조물이 이제 정확하게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건데 예, 우주 맞습니다. 공간에서 엄청난 속도로 이제 날아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정확하게 분리된다는 게 이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쉬운 일은 아니고요. 거기에 또 한 가지 변수가 이제 중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우리 궤도상에서 이제 위성이 떨어지지 않고 돌려면 지구가 당기는 중력 그리고 이제 위성이 도는 원심력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네. 이 균형이 안 이루어지면 이제 속도가 느리면 지구 중력에 이끌려서 대기권으로 추락을 하고 또 이게 너무 빠르면 원심력으로 궤도를 이탈해서 우주 미하가 됩니다. 누리호 4차 발사의 목표 고도가 600km인데요. 이 궤도에서는 초속 7.5km가 이 균형을 이루는 속도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위성을 올리는 3단 부분이 이제 위성을 모두 내보낼 때 그때 초속 7.5km를 유지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전에도 속도 유지를 못해서 실패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2021년 누리호 1차 발사 당시에 3단 엔진이 계획보다 46초 일찍 꺼졌습니다. 그러니까 위성 분리 속도가 떨어졌고 위성이 궤도에 제대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네. 어쨌든 위성들을 궤도에 제대로 올려놓는 것인데 그럼 남아서 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 임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임무들을 수행하게 되나요? 맞습니다. 이거 위성들의 임무가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네. 요번에 이제 싣고 가는 그 주탑재 위성이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인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개발을 했고요. 세 가지 임무를 갖고 우주로 갑니다. 이제 첫 번째 임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로라 관측입니다. 네. 이 오로라를 통해서 이제 태양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 정보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환경을 예측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이 관측을 위해서 관측폭이 700km 달하는 이 우주형 광시야 카메라를 장착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고도 100km에서 1000km 구간을 전리권이라고 하는데 이 전리권에서 대기의 전자활동, 그러니까 플라스마도 관측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 바이오 캐비넷이라는 아주 작은 실험실이 실렸습니다. 줄기세포를 배양하고 3D 프린팅까지 도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위성 하나만 실린 건 아닐 테니까 다른 위성들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큐브 위성이라고 불리는 이 초소형 위성 12개가 함께 우주로 가는데요. 큐브 위성은 이제 가로 세로가 10cm, 높이는 한 30cm 정도 되는 좀 작은 위성들이고요. 이거보다 조금 큰 위성들도 있긴 합니다만.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서울대에서 개발한 쌍둥이 위성인데요. 예, 처음에 누리호에서 빠져나올 때는 이제 두 개가 같이 나왔다가 우주 공간에서 분리가 됐다가 다시 도킹까지 하는 그런 도전적인 과제에 좀 도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하대에서 개발한 이 롤러블 태양광 패널이 있는 그 위성이 있습니다. 안에 있다가 태양광 패널이 말려 있다가 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무를 마치면 스스로 이제 추락하는 그런 위성도 있습니다. 이게 우주 쓰레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 기능을 다 하면 자체적으로 대기권에 떨어져서 이제 우주 교통사고 가능성을 줄인다. 이런 실험을 하는 위성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우주에서 제약을 하는 우주제약 위성, 그리고 해양 쓰레기를 관측하는 위성,
그리고 반도체가 우주에서 어떻게 잘 작동하는지를 알아보는 위성 이렇게 또 실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성수가 13개면 무게가 또 상당할 거 아니에요? 그 지점도 맞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게 무게가 한 1톤에 거의 육박하거든요. 이 1톤에 육박하는 무게를 싣고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근데 누리호의 이제 탑재 중량이 2.2톤이기 때문에 네. 좀 여유가 있기는 합니다. 네. 자, 누리호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위성을 사출하는 건데, 이렇게 내보내는 거죠. 이 사출 과정에서 이제 서로 워낙 수가 많으니까 부딪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부딪히지 않게 사출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탑재 위성은 발사 방향 그대로 이제 사출이 되고, 그다음 12개 큐브 위성들은 이제 2개씩 서로 반대 방향으로 사출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누리호 살짝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올리고 나면 누리호 3단 남아 있는 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짧게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뭐 연료를 다 소진했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위성하고 궤도를 돌다가 우주 쓰레기죠. 같이 돌다가 한 20-30년 지나면 지구로 떨어져서 추락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 12시 넘어서 잘 발사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민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